낙관론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장이라는 한계도 공존하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실제로 매매 대응이 쉽지는 않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교보증권의 백주훈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엔화 약세 지속입니다. 엔화 약세가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5일간 2.5%가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이란 원유 수출 중단입니다. 이란 정부 영국과 프랑스의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지준율 전격 인하입니다. 중국이 지난 주말 지준율을 50bp 인하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지준율 인하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 유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가 올라가는 게 경기 회복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는데요. 작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 상승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는데 이학년 위원께서 유가 상승 우려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화학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 화학주도 점검해 주십시오. 네, 유가 상승은요, 교과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은 결국 같은 마진율을 보기 때문에 정유주의 기본적인 호재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보죠. 어떤 전반적인 수급 상황, 즉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휘발유를 갑자기 많이 써서 그런데 공급은 못 쫓아가서 이래서 정말 그런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호재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은요. 지금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상, 가격 상승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런 정치 군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무슨 과연 시장이 호재가 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모멘텀을 찾아도 되겠지만은요. 오히려 궁극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지만 석이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한두 개 기업에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보면 엄청난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면 우리나라가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죠. 계속해서 석유의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대무역의 수지도 역지현상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 주시장에 좋을 리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주 강세인데요. 저는 화학주 강세는 다음번에부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올 한 해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랑 IT와 더불어서 화학주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될 트로이카 주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수에 대한 부양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철강과 더불어서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LG화학을 탑픽을 삼고 있다는 거 여전히 재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오르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화학주에 대해서는 연간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LG화학 탑픽으로 계속 꼽아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탑픽으로 꼽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지준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글쎄 중국은 꼭 저희 지준율 인하라든지 인상을 하든지 금요일 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격적으로는 좀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장기 모멘텀으로 갈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재료를 밟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중국 관련주는 대부분 강세입니다. 백주훈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통화 정책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상이 돼 있던 것이고요. 결국은 지준율 인하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통화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긴축 완화 기대감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이런 긴축 완화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는 부분들
부분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그 수치로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부분의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따뜻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국발 소비와 그 다음에 산업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강이라든지 정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산업재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경기랑 가장 민감한 소비주 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철강이라든지 정유, 그 다음에 중국발 소비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업종 대표주들 이미 정유라든지 철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기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기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업종 내 순환매에 따른 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편입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하,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 뭐 그 예상됐던 정책이 시행됐다는 거, 그러면서 그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긴축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확인시켜준 것만큼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 기대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총 정상들이 일단 뭐 오늘 밤에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뭐 공통적으로 좀 밝혔는데요. 뭐 그 기대감에 따라서 그럴까요? 오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뭐 절대적으로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뭐 약간 정치적인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변수가 등장한 것 같고요. 일단 백주훈 차장께서는 그리스 지금 뭐 2차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IMF를 비롯한 소위 이제 트로이카들 중에 EU의 이제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2차 구제금융안이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써 일단은 한 고비를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의 경제가 회복되거나 성장으로 턴을 한다라는 부분들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잠재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EU 시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런 트로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럽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일단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악재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소멸을 통해서 일단은 시장에는 또 유동성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EU의 그 악재가 불과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사그라들어 있지만요. 결국은 이런 EU 시장의 리스크 테이킹을 글로벌 시장이 할 수 있느냐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또 통화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EU 시장, 특히나 유로화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이 엔화라든지 달러화에 대한 수요로 오히려 역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EU의 잠재적인 리스크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이번에 구제금융안을 그리스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문제는 항상 막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재반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 또 막판에서 지금 다시 좀 넘어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은데. 뭐 근본적으로 뭐 위기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발표됐는데 뭐 예상치는 소폭 밑돌았지만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공감, 뭐 낙관론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게 그나마 글로벌 증시로 좀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미국 상황 뭐 계속 낙관해도 좋은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좀 미심쩍은 것에 대해서 약간 물론은 소수 의견인데 나오고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면 4분기 실적 시즌은 이제 다 끝나갔지만 지나고 보면 4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 거의 없었죠. 우리 기억나는 것은 결국은 애플 컴퓨터 정도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이 매출을 맞추면 이익이 못 맞추고 이익을 맞추면 매출이 부진했고 매출과 이익이 다 좋으면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은 한 4분기 만에 약간은 좀 소강 상태였다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최소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요. 기업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1분기라든가 2분기에 대한 실적이 확인되거나 분명히 긍정적인 의견이 좀 쏟아져 나와야지 이러한 상승세가 뒷받침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만약 좋아지면 우리 시장이 나름은 어느 정도는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 커플링을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계속 쫓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미국 역시도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에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를 않았었는데요. 1분기, 2분기 실적, 실적 장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낙관론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시장이 과연 커플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2030선 등락입니다. 개장 초 아침만 해도 2050선 육박했던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다 잃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보다는 호재가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좀 불안한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이제 국내 기관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연기금 매수율은 많다고 그러지만 요새 매매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2학년 형께 사실은 같은 질문을 몇 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외국인 중심의 어떤 수급 장세는 불가피하게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요 주식형 펀드로 해도 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느 정도 지수대가 익숙해지면은요. 다만 아직까지 2,000포인트가 완전히 안착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신에 개입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아직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많습니다. 주식 투자 여력은 많이 있고 계획은 많이 있고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이 아니죠. 다만 왜 안 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싼 주식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PR 10배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평균 정도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싸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늘 그랬다시피요. 차익 프로그램 차익 매매 위주로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 그것은 시장에서 연속성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특히 개인 투자분들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자문형 랩에서 들어왔던 2,000포인트 이후에 재작년부터 작년 여름까지 들어왔던 11조 원의 순유입의 부분이요. 결국은 상당 부분 매물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 국내의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매물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해외에서 이슈만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이제 유럽 시간으로 보면 그리스에 관련해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완전히 합의되는 것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G20 재무장관 회담이 올해 들어서 아마 처음 열릴 겁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물론 서해안의 해상훈련도 있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이슈가 될 법하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지금 주식을 봐도 보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외국인 중심의 시황 판단, 매매 판단, 주식 판단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주식을 가느냐는 것인데요. 종목군 중에서 두세 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가장 그 핵심이 되는 1등 주식 위주로 가는 것을 습관으로 갖고 가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주식 비중 80% 플러스 알파 여전히 유지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1930% 말씀드렸는데요. 지지선은 1950포인트로 올린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은 이제 증권주라든가 금융주, 건설주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전히 그런 것들은 뭐라 할까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탄력적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그리고 화학주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대응 전략으로 일단 뭐 대형주 내에서도 이제 그 대표주들 중심으로 접근하고 건설주라든지 금융주 등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이 2,000포인트대에 올라오면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중형주는 굉장히 약한데 소형주가 좀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대형주는 부담스럽고 중형주도 아마도 지금은 좀 당장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한 며칠 동안 흐름 보면은 소형주 탄력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형주를 일정 부분 편입하고 가는 게 맞을지 백주훈 차장께서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뭐 관심 있는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동성 장세는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더라도 뭐 이학열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주들 특히나 주도주군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편입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시장의 중심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가지치기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편입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시점에서 중형주가 사실상은 상당히 종목 선택이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매도가 사실상 엇갈려 있고 이런 수급상의 힘겨루기가 역시 한 방향으로 흘렀을 때 방향성을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눈치를 보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지 않은 소형 종목의 이제 종목 찾기가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풍부한 유동성들은 결국 스마트머니들이 소형주에 집중이 되면서 사실상 지수 대비 근간에 2, 3주 동안에 시장의 상승률보다 훨씬 베타 개수를 높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오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역시 중심에서 가지치기 탑다운 방식의 이런 종목 찾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형주들은 IT 부품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향 수주를 받고 있는 핸드셋이나 반도체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핸드셋 부분에서는 뭐 성우전자라든지 인탑스들이 주요 종목으로서 근간에 또 시장의 베타 개수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없지만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대금이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고려반도체와 그다음에 연성 제품인 대덕 GDS 등을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매출 캡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런 반도체 부품주들 역시 장비들과 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해서는 종목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 역시 이제 중국 관련이라든지 시장의 중심 종목인 정유나 철강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우수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호남석유가 정유업종의 탑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철강업종은 역시 현대제철, 고려아연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외국인 수급장에서 지금 뭐 대형주를 뭐 중소형주로 교체 매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은 뭐 분명히 무리가 가는 전략인 점은 틀림없는데요. 어쨌든 뭐 대형주 위주로 가더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의 부분적인 믹스 전략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유주라든지 철광 대표 종목들 말씀해 주셨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IT 부품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